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모든 길은 베이징으로 통하는가? 입니다. 그럼 보시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어디로 향할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고대에는 로마로 통했습니다. 유럽 제국 시대에는 런던, 파리, 페트로그라드, 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됩니다. 여기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당연한 선택이었고, 소련이 붕괴한 후에는 워싱턴이 가장 큰 권위의 중심이 되고 유엔이 두 번째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유엔은 도덕적 권위는 물론 실질적인 영향력마저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가진 두 상임이사국 미국과 러시아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쟁에 참여해왔고, 또 다른 상임이사국 중국은 심각한 인권 유린국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두 개 이상의 극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극화된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극화라는 발상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어쩌든지 간에 다극화된 세계 체제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워싱턴은 도움이나 정당성 또는 정통성을 얻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워싱턴에 간다는 것은 방문객이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방문객은 자신의 정당성 또는 정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생방송 TV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오바마와 바이든의 잘못을 늘어놓는 트럼프의 장황한 연설을 듣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특히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구할 때 꼭 가야 하는 목적지로 베이징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와 푸틴이 거의 같은 시기에 베이징을 방문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진핑은 레드카펫을 깔고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면서 두 방문객을 똑같이 환영했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할 펜을 뽑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 중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 타결에 필요한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중국의 도움을 받기를 기대했으며, 시진핑이 미국산 보잉 항공기 300대와 대량의 대두 등을 구매하는 계약을 마무리 짓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모나리자처럼 미소를 지었을 뿐 어떤 계약도 마무리 짓지 않았으며, 오히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를 의미심장하게 꼬집었고 불화를 경고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반 트럼프 성향 농객들은 시진핑이 사용한 불화의 만다린어 뜻을 갈등이나 심지어 전쟁으로 해석하면서 트럼프가 위협을 느껴 탁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짜가 보기에 실제 위협은 없었으며, 시진핑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한 것은 미국을 대체할 신흥 강국으로서 중국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에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놀랍게도 모범적인 자제력을 발휘해서 미국이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강대국임을 시진핑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켰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중국이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 중 4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미국에게 중국 유조선의 통행을 허용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해상통로 봉쇄가 일상처럼 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연안 국가들이 말라카 해협을 닫으면 중국의 글로벌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짜는 미국 4대 핵심 해협의 무기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은 트럼프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푸틴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지만
푸틴이 자랑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는 주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거의 10년 동안 협상해온 시베리아의 힘,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2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을 마무리 짓기를 기대했지만 시진핑은 러시아가 유럽연합을 상대로 걸었던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 함정에 똑같이 빠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푸틴은 시진핑과 아름다운 미소로 회담을 마무리 지었지만 푸틴에게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미래의 중국에 대한 오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국을 단순한 지역 강대국 또는 지역 맹주로 취급하는 것은 중국을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격상시키는 것만큼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웃자는 보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초강대국으로서 동맹국과 보호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피와 자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노골적이거나 암묵적인 반미 감정으로 귀결된 미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듯 보입니다. 게다가 의도치 않은 결과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란 핵 프로젝트가 1959년 미국의 자금과 전문기술 지원으로 시작되었고 이란 핵과학자 1세대가 미국 대학에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자는 2012년에 포스팅한 내용에서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자신의 편에 더 많은 국가를 모으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직접 제공했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 오바마와 바이든이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이 지역 강대국 이상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초강대국도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 영국 산업혁명 이후 전례 없는 과학기술혁명을 겪고 있으며 매년 미국과 유럽연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력 투사에 특히 중점을 두고 군사력을 최고 속도로 증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원양 해군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우짜가 대만 침공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이 떠드는 것과 달리 중국은 만만디로 계속 기다릴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시진핑의 리더로서의 똑똑함은 큰 힘을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불확실한 결과를 위해 계속 싸우기보다는 분쟁 지역에서 언제 철수해야 할지 아는 유일한 주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미국, 러시아, 이란과 달리 중국은 지정학적 플레이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평가하겠지만 말이죠. 까놓고 얘기해서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 유지와 빈곤선에 가까운 중국 인구 3분의 2의 생활 수준 향상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이민 물결로 해결할 수 없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문제가 있으며 중국이 모든 문화 영역에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류 경쟁자 또는 이류 경쟁국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를 비판하는 중국 혐오론자나 중국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중국 광신자들의 야단 법석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지식인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중국을 교란 세력이 아니라 안정화 세력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황색 인종을 억압하기 위해 내세운 모략, 즉 단순하고 불쾌한 황화론은 중국과 전 세계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 강약 약강의 아이콘처럼 보이는 트럼프가 시진핑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마무리해보면 모든 길이 베이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베이징으로 향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짜가 보기에 시진핑은
유교적 기다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십 년 전 후진타오 주석에게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을 되찾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라고 묻자 후진타오는 특유의 중국식 미소를 지으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길은 베이징으로 통하는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